요즘에 주변에서 하도 또 저기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아니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날 너무 아파갖고 팔이 막 이렇게 욱신욱신거리고. 이거 뭐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죠. 사실은 맞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게 면역 반응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젊을수록 약간 좀 더 심하게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잘 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백신도 많이 맞잖아요. 독감 백신 맞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미리미리 백신이 나오면 예방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 미래에는 이 암이라는 것도 백신으로 좀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정복이 되면 어떨까? 근데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저희 바이오 분야에서는 굉장히 핫한 주제 중 하나가 암 백신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은하를 연구하고 외계 생명체도 찾으러 가고 또 AI 특이점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암은 아직도 정복을 못했을까요? 예? 왜 유독 암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소아마비나 이런 몇 가지 천연두나 이런 질병들은 사실 백신이라는 게 개발되면서 우리가 극복을 해냈잖아요. 근데 암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노력과 더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는 암만의 뭔가 특별한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가 뭐 소아마비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이러스는 내가 걸리는 바이러스와 이 사람이 걸리는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같은 거니까 우리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약을 같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암은 이 사람이 똑같은 위암 환자를 하더라도요. 거기를 보면 그 암세포의 어떤 성분은 다 달라요, 환자마다.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뜻이 더 중요한 게 있죠. 암이라는 거의 가장 특별한 특성은 암은 없애도 자꾸 또 자라나죠. 좀 쉽게 얘기해서 나쁜 세포인데 정상세포가 나쁜 세포로 바뀐 건데 이것이 그냥 바뀌어만 있으면 치료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거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없애도 자꾸 또 증식하고 또 증식하고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가? 지금도 일어나죠. 예를 들자면 새로운 피에 있는 혈구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골수에서는 또 세포 증식이 또 일어나야 되고 갈아 끼고 그렇죠. 예. 장세포 이런 데서도 그렇죠. 장세포가 또 죽어서 없어지면 새로운 거로 또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증식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세포 증식이 일어나는 건 우리 생명 현상이 우리가 또 태어나서 자라고 우리가 또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맞아요. 증식이라는 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조절돼야 되는 거죠. 딱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맞습니다. 딱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런 거를 잘 조절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망가지면, 그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증식하지 않을 때 증식을 하고. 오류. 그렇죠. 또 증식한 다음에도 스탑을 해야 되는데 스탑을 안 하고 계속 증식하고. 정상세포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아까처럼 무한정 증식을 하고 스탑할 줄 모르고 그럼 그 돌연변이가 왜 생기느냐? 아까 대표적인 게 담배, 뭐 이런 것들은 뭐 술 이런 것들은 거기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물질이 많아가지고 돌연변이를 더 잘 생기게 하죠. 이게 그 사실 암에서 되게 진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암 논문 읽어보면 이볼루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암은 되게 진화적인 현상이거든요. 다른 질병들과 다른 게 이 세포의 진화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거에서 다른 질병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착한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자 세포면 뭐 인슐린 만드는 일을 하고 뇌세포면 뇌에서 신경작용하는 일을 하는데 나쁜 세포가 생겨요. 이 나쁜 세포는 어떤 나쁜 세포냐면 자기는 일 안 하고 주변에서 영양분을 다 훔쳐 먹어요. 그런 다음에 분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얌전히 분열하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착한 세포랑 음식 다 훔쳐 먹으면서 분열하는 나쁜 세포 중에서 어느 게 더 늘어날까요? 나쁜 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기본 세팅이 암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에 놓여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자외선도 쬐고 안 좋은 것도 먹고 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 기본적으로 진화의 방향 자체가 이런 나쁜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늘어나게끔 돼서 나이가 들면 암에 더 잘 걸린 거죠. 진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오히려 잘 죽는 쪽으로 돌연변이 날지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빨리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증식 잘하고 잘 안 죽고 이런 세포들이 점점 진화적으로 점점 선택이 되겠죠. 원래 세포 하나가 혼자서 열심히 먹고 살던 시기에는 암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됐는데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팀플하는 생물이 생기면서
프리라이더가 생길 위협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다가 더 나쁜 거는 자기만 공부 안 하고 자기만 과제 안 하고 점수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더 프리라이더를 더 늘리는 거죠. 야 여기 꿀이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암세포가 일단 뭐 어떻게 뭐 하나가 생겼다고 이제 시작고요. 얘가 어떻게 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실험을 하다 보면은요, 뭐 암세포를 뭐 딱 하나 달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수의 암세포를 이렇게 어떤 뭐 실험용 생쥐에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 말씀드린 단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이렇게 돼서 암이 금방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생겨요. 저절로 없어져요. 아, 오히려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구나.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아, 암에 대해서도 면역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역이라고 그러면은 먼저 암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뭐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상대.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암이 먼저 떠오르진 않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맞죠. 면역이라는 거를 뭔가를 공격해서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면역이 남을 공격해야 되니 나를 공격해야 되니 라고 남을 공격해야 되는데? 남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게 셀프랑 논셀프. 근데 암을 생각하면은요, 약간 비슷한 말장난 같지만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에요. 나와 남의 구분이랑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 뭐가 다른가 싶겠지만은 그렇죠. 생각해보면 암세포는 굳이 따지면 남은 아니고 내 거죠. 내 건데 내게 약간 바뀌었어요. 아까 돌연변이. 그래서 사실 처음에 면역학자들은 연구할 때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구적인 면역학자가 아마도 이제 이 면역이 암세포를 제어하고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내세웠어요. 그 가설의 이름이 면역 경비 가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에 대해서 우리 면역계가 늘 감시하고 늘 경비하고 있을 것 같다. 프랭크 맥팔레인 버넷이라고요. 그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면역학자예요. 호주에? 그분이 196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업적으로 받았는데 면역학의 기초 원리를 한 걸로 받았는데 실제로 암세포가 한두 개 생겨도 아마 바로 암 환자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암 걸린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언젠간 또 암세포가 하나가 됐는데 좀 그때 재걸려고 하다가 좀 안 됐어요.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했는데 10개가 됐는데 그때 면역세포가 와서 재걸해줬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살아오면서 제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나도 모르는 암세포와 이미 전쟁을 벌였었던 적이 너무 많다라는 있을 거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후에 이것이 많은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가 이런 거죠. 에이즈 같은 질병 같은 경우 면역이 결핍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HIV에 걸렸다고 다 에이즈가 되는 건 아닌데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HIV에 걸려서 옛날 치료제가 없을 때 에이즈가 말기가 돼가지고 자기 면역이 다 망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암이 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아까 면역 경비 가설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또 요즘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장기 이식 받는 분들 계세요. 주위에.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 하나씩 조금씩 그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심하게 또 하는 건 아니지만은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암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새롭게 알게 된 현대 면역학의 그 무장한 그 지식으로 암을 이제 면역으로 치료해 봐야겠다. 40년 동안 이 암을 면역으로 치료하겠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이제 본물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쥐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암을 면역으로 치료했다는 논문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생쥐는 치료했는데 생쥐만 그랬고 환자한테 들어가면 다 족족 실패를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 여기 이제 지금부터가 2013, 14년부터 이제 성공 스토리입니다. 얼마 안 됐다. 진짜 좋은 정보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우리가 면역 경비 가설대로 본다면은 감시 가설대로 본다면은 면역은 원래는 충분히 강하면 암세포를 제거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왜 이 면역 세포들이 왜 힘을 못 발휘할까? 근데 거기서 그 힌트가 처음 나온 거죠.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PD1이라는 분자가 나와야 되는데 PD1? 네, 분자 이름인데 암세포는 어떤 늘 PDL1이라는 분자를 발현하고요. 암세포이다 면역세포는 PD1이라는 분자를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PD는 같은 성씨. 서로 이제 같은 성씨죠.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손을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암세포, 여긴 면역세포. 친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이 단백질과 단백질이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암세포가 얘한테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어. 억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못 움직이게 하는 거구나. 좀 가만히 있어. 빡세게 그러지 마. 이렇게 돼서 힘이 빠진 T세포를
탈진 T세포라고 합니다. 탈진. 바로 딱 느낌이 오네요. T세포가 탈진했다. 오히려 암세포가 계속 어떻게 보면 탈진을 시킨 꼬셔가지고 거죠. 탈진을 시켰다. 기빨리게 했다. 그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요. 다시 이렇게 악수를 해보죠. 회사들이 뭐 어떤 걸 했느냐. 요 악수를 못하게 하는 항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끊어요. 손을 띄게 하는. 가운데에다 뭐 놓은 거 잡을 수 없는 막 발 같은 거를 만드는 벽 같은 걸. 아니면 가시가 있는 공 같은 걸 정말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쪽 손을 막는 거예요? 암세포 쪽을 막아요? 아니면 정상세포 그것도요. 막아요?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붙는 걸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일단 악수만 못하면 되니까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못. 한쪽에다가 가시도를 붙이는구나. 근데 둘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뭘 붙여놨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를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죠. 얘가 진짜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터지니까 암세포는 그걸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쿠션. 약들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그래요. 옵티로 같은 게. 면역 관문 억제제. 그래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말 좀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 커뮤니티나 일반인들에서는 이거를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관문 빼고. 그냥 면역 항암제. 쉽잖아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건 암 백신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이게 처음으로 면역의 원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한 첫 번째 사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 모든 암 환자는 아니고요. 특정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을 좀 쓰고 있어요. 어떤 암입니까? 궁금해서. 좀 폐암, 폐암. 그다음에 뭐 신장암도 쓰고요, 신장, 간암도 쓰고요, 그다음에 흑색종도 쓰고요, 피부병. 아이고 많아요. 몇 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기 뭐 1기, 2기, 3기, 4기 있듯이 말기에도 써도 효과가 있는 건지.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4기 말기 암 환자는 완치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드물게라도 완치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근데 아예 완치요?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까지 나오고. 근데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에서는 이제 이게 암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이거는 약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의 변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분들이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미국에 한 분, 일본에 한 분. 그 미국 분. 그 사람이 짐 앨리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 기억에 2016년인가? 그때 대한면역학회에서 연자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원리 발견해서 제약회사가 신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을 맞은 암 환자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 환자가? 이게 마침 이쪽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암이요. 근데 너무 놀랐던 거. 그 약을 썼는데 이게 완전 정상. 진짜로요? 근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전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좀 더 오래 사신 거죠. 2015년에 제가 한 7월인가 8월 여름이었거든요. 그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가 악성 흑색종이 있는데 이게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이다. We had an MRI of my head and neck, and it showed up that it was already in 4 places in my brain. Now I feel, that it's in the hands of God, whom I worship, and I'll be prepared for anything that comes. 근데 12월에 다시 기자회견 했어요. 나 다 났지롱. 진짜로요? Welcome to all of you, and thank you very much for not only the help for the Carter Center, but for your many messages that you've sent me lately since I announced that I have an illness. I'm getting treated for it pretty well. 근데 사실 이 암 치료의 역사가 그 주류 우리 소위 말하는 1세대 암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잖아요. 1세대는 뭐였죠? 항암을 화학물질로 보통 치료했고 항암제. 암의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분열해서 늘어나는 거고 그 말은 얘가 가지고 있던 DNA나 이런 걸 복제하면서 늘어나니까 제일 확실한 건 DNA 복제 기능을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면 당연히 암은 늘어나지 못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상적인 세포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특히 분열이 빠른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위장이나 이런 데는 또 더 손상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빠르게 증식하는 거를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구나. 왜냐하면 머리카락이나 손톱 이런 것들은 빠르게 증식을 하니까요. 아주 전형적인 부작용. 머리 빠지고 구역질하는 거는 위장관의 상피가 재생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좀 고생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받는 거. 이제 그런 이제 항암 치료가 있는 거고요. 항암제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무작위적으로 빠르게 죽이는 그게 이제 1세대예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면역이랑 무관한 건데
또 다른 방식의 연구에서 나온 게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표적 항암제 말 자체가 이제 딱 네. 표적만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전신을 약을 넣어주더라도 딱 암세포만 가서 딱 해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적 항암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다 모든 암제 쓰는 건 그래요. 아니고요. 암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폐암 중에 어떤 종류의 폐암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표적 항암제가 이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2세대. 2세대, 예,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보통 항암제를 3세대라고 할 때쯤이 이제 면역 항암제가 되는 겁니다. 면역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게 지금 가장 최신 기술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개념이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신개념이죠. 그러니까 약을 주더라도 약간 이 약이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쿠션. 그러니까 이게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벽을 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건 옛날 항암제는 항암제였는데 이거는 항암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죽이는 거죠. 어쨌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전쟁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면역이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딱 공격하지 주위의 정상세포는 공격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대해서도 면역이 왜 좋냐 하면은 정상세포는 공격을 안 해요. 그 암세포만 딱 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작을까요? 클까요? 너무 작죠. 굉장히 작아요. 네. 이제까지 사실 모든 치료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보통 있잖아요. 항암제도 그랬고 모든 게 뭐 약이니 독이니 그런 면이 있던 것처럼. 근데 사실 지금까지 들은 거 보면은 이건 면역을 이용하니까 어떠한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거 그런가요? 혁명이야 진짜. 혁명이에요. 자, 그런데 부작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기암에 비하면 항암제에 굉장히 비하면 적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이 부작용이 뭔지 예상할 수 있으세요. 자가 면역. 맞아요. 자가면역 역시 우리 교수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면역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장이 좀 잘 생겨요. 날뛸 수도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렇다면 암 환자가 내가 죽을까 말까 하는데 자가 면역장이 좀 생기는 거는 오히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수 있죠. 너무 이거 그래서 괜찮아. 여기서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보다는 좀 외국에 좀 많은 암이긴 한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피부를 약간 까맣게 뭐 태울 때 하는 그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가 있어요. 멜라노사이트라는 그거의 암세포예요. 그래서 그 악성 흑색종 암 환자에서 이 면역 항암제를 쓰잖아요. 성공적으로 암수 다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백반증이 생겨요. 내 정상적인 멜라닌 그 세포까지 죽여서 이제 피부가 하얘지는. 여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면역이니까 막 혹시 뭐 알비노처럼 그러니까 전신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암이 여기 있어도 여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색소는 세포는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것이 생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가면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약을 빨리 끊어요. 이제 그 의사들이 끊는데 여기 또 이제 희한한 게 있어요. 면역이라는 거는 다른 약들은 약을 줄 때만 효과가 되게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는 어떤 사람들은 약을 끊어도 효과가 계속 나타나요. 면역세포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끊었는데 암세포는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이게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래서 거죠. 그냥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경우도 약도 끊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 면역 관문 억제제. 맞습니다. 면역을 이용한 걸로 처음 성공한 거다. 그게 한 10년 전 얘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약간 다른 일군의 다른 면역학자들이 CAR-T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방법을. CAR-T가 뭐? 저기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면역 관문 억제제, 소위 면역 항암제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막아서 결국은 약이 되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원래 있었던 면역 세포가 힘을 얻어가지고 얘가 이제 암세포를 죽이고 다니는 거죠, 선택적으로.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면역 세포 여기서도 가장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가 별명이 킬러 T 세포예요. 킬러 T. 잠깐만, 걔네들은 약간 그러면 저기 뭐 군인 같은 거예요? 예. 말하자면 솔저. 그래서 특수부대. 특수부대.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대식 세포, 그 다음에 뭐 항체를 내는 비세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건 좀 넘어갈게요. 군단들이 있고 부대들이 있구나. 사실은 킬러 T 세포가 이 암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킬러 T 세포 이름 멋있잖아요. 킬러 T 세포. 약간 스나이퍼 같은 느낌이에요. 힙합 킬러 T. 근데 이제 킬러 T 세포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제 전공이거든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원래 면역학자들은 자기 전공하는 세포 하나씩 있어요. 근데 저는 킬러 T 세포가 전공이라서 제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원래는 죽이는 데 전문화 되는 애지. 근데 뭐만 정상은 안 건드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 암 세포들.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애가 돌아다니던 애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가 킬러티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악수에서 제가 여기 할 때 이대학에서 면역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는 그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바로 킬러 T세포예요. 아, 걔가 탈진한 거예요? 네, 걔가 탈진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가 똑같이 면역을 힘을 세게 하더라도요. 약간 아까는 아까 이렇게 악수한 거를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킬러 T세포를 힘을 올리자 이거잖아요. 어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킬러 T셀을 그 사람 몸에서 꺼내가지고 막 세게 교육시켜가지고 밖에서 그걸 넣어줘. 잠깐만요. 그러면 외부 훈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암 환자다. 그러면은 제 T세포를 꺼내요. 피 뽑으면 나와요. 피 뽑으면 그걸 쉽게 얻는데 문제는 그걸 그냥 이용할 수는 없는 거가 거기 T세포에는 사실 내가 아무리 암 환자라도 암세포에 대한 T세포는 별로 없어요. 다 이런 거죠.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항했던 T세포, 뭐 독감에 걸렸을 때 거기에 있던 T세포 다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짬뽕이야, 짬뽕. 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다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게 우리가 가짜를 유전자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조작을 좀 하는 거죠. 키메라로 만들어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 세포를 쫙 세게 해준 다음에 이걸 돌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딱 분부 명령 받은 대로. 그렇죠. 터미네이터야, 터미네이터 맞죠? 그렇죠. 목표가 정확하게 딱 입력이 되면은 바로 그냥.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성공을 했고요. 이거는 아직 노벨상은 못 받았는데 조만간 받을 겁니다. 받을 것 같다라는 거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있는데 아주 좀 아직까지는 넘지 못한 큰 한계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성공을 했는데 백혈병은 암세포가 피를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성공을 했는데 폐암, 간암, 무슨 뭐 위암 이런 것들은 췌장암, 다 이렇게 뭐 덩어리를 위암. 만드는 암이잖아요. 여기서 성공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거 성공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그 면역 관문 억제제는 항체 신약 같은 경우에 항체 약물이거든요. 이거는 제약회사에서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쌓아놨다가 계속 팔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어느 병원에 필요하면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별로 약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 엄청 비싸겠네. 엄청 비싸요. 몇 억이죠, 몇 억. 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5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네.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를 먼저 아주 거시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돼요. 항생제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들어온 세균 같은 거는 딱 골라 죽이는데 그러니까 거기 직접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사실은 고전적인 항암제도 그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도요. 이걸 우리가 백신이라고는 안 하죠. 자, 그렇게 약을 나누다 보면 백신이라는 걸 이제 특성을 알게 돼요. 백신은 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올라가. 이건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이 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성분을 넣어줘요, 약으로.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죠. 걸린 거예요. 대상포진 주사 맞아. 아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넣은 거네. 근데 이제 그걸 넣어서 내 몸에서 그거에 대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올리는 거죠. 몸에서 싸워서 그렇죠. 얘가 어떤 애든지 우리 몸아 인식해라. 백신이 뭔지 들으니까 암백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그럼 암백신이면은 암을 찌르는 거 아니 백신만 암을 찌르는 아니야. 근데 저는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은 가짜로 감염을 시키는 거다. 가짜 예.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독성을 넣어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뭘 넣었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한 단백질 하나. 맞아요. 그거를 이제 무슨 mRNA 형태로 넣었건 모래속에 넣어준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암 백신 하면은 그 사람 암에 있는 그 항원 성분을 넣어줘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 카티하고 좀 다르네. 너도. 다르죠. 예, 확실히 다르네요. 카르티는 아예 병사를 직접 넣어주는 거고 아까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는 내 내재적으로 있는 T 세포를 활성화시키지만 아까 그런 걸로 하는 거고. 정확한 원리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가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얘기한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암 세포는 나무로 이식될 수 있는가? 아까 그랬죠. 아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내 세포랑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요. 근데 암 세포는 근원적으로 원래 내 세포랑 똑같고 근원적으로는 내 안에 있었고 좀 다른 거예요. 돌연변이가 좀 다른 게 좀 다르잖아요. 그 다른 데를 T 세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데를 찝어가지고 그거를 백신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정상 세포와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 암세포가 그 다른 성질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항체 반응을 넣어주는 거군요. 갑자기 내가 약간 우스운 비유가 떠올랐는데 지금 뭐 이대한 교수님이랑 저랑 본다면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점 하나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이런 격인 거죠. 근데 이 인식을 하게 되려면 요 점 있는 요 부분을 확대해서 딱 보여줘야지. 그렇죠. 이것을 남을 인식하는 거지. 얼핏 보면 그냥 쓱 이렇게 보면은 같은 사람 볼 수가 있겠죠. 그 점을 뭐 그런 파괴시켜주는.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게 암백신이다. 요즘에 도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가장 큰 화두는요. 환자 맞춤형 암백신. 이거 죽인다. 와 이름 죽인다. 예술이다. 이 환자 맞춤형 암백신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다 보면 왜 이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예방 백신이 아니고 치료용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 암 백신이라고 했는데 백신이라는 거는 예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암 백신은 예방이 아니에요. 큐어예요? 치료제예요, 그것도. 치료제요? 왜냐하면 나는 그 돌연변이를 하는 건데 이 목적적으로는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부터도 뭔가 알아가지고 그 돌연변이가 뭐가 될지 알아가지고 그 예방을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죠. 내가 내 암세포에 무슨 돌연변이가 있을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방 목적은 아니고 백신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지만 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하지만 이거는 치료제로 쓰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암 백신은 가장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암에서 그렇게 돌연변이가 생긴 다른 부분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백신으로. 옛날에는 암 백신을 개념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에 이제 지금 어떤 세계로 온 거는 3가지 기술이 이제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개념은 한 이미 20년 전에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암 환자가 있으면은 뭐 수술할 때 그 조직을 얻건 또는 이렇게 왜 생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내시경 같은 걸로 암세포를 얻어요.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요즘에 NG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연기 서열을 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 암 백신의 개념을 누가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암세포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떻게 있는지 전체 파악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금방 하거든요. 며칠이면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위암, 똑같은 간암이라도 암 환자마다 돌연변이 패턴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돌연변이 중에서 또 돌연변이가 T세포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특성이. 그걸 찝어요. 여기를 백신에 성분하면 되겠다. 그거를 요 암 백신 만드는 사람들끼리 전문 용어로 네오 안티젠 신생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 네오가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가 아니고요. 네오는 원래 뉴라는 거에 이제 접두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 세포에는 없었는데 암 세포가 되면서 새로 생긴 항원. 그걸 우리가 신생 항원, 네오 안티젠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백신에 성분을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계가 암 세포를 다른 세포들하고 구분해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네오 안티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공격하면 안 되는 네오 안티젠 중에서 혹시라도 부작용으로 뭔가 다른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걸 또 골라내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을 또 얘기하시네. 스카우트 하세요. 저도 고급적인 건데 아까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항암제도 부작용이 뭐 아까 뭐 백반증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암세포에서 면역 반응이 백신 때문에 올라갔는데 혹시 이것이 또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요즘에 실험을 안 하고 정보학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워크로 걸어내는 것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거고 3번째 기술이 어떻게 이거를 넣어주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선두에 있는 건 mRNA 백신인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도 백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성분을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분들이 되게 단백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서 뭐 대장균에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정제해서 넣어줘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는데 그럼 단백질을 못하러 만들어서 넣어줘.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진 RNA를 그냥 몸에 넣어줘. 그럼 여기서 그 단백질이 생겨. 그러니까 조금 쉽게 비유해드리자면 DNA는 요리책이죠. RNA는 그 요리책 하나를 복사한 레시피, 음식 하나의 레시피.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단백질. 근데 단백질 요리를 주려면 힘드니까 레시피를 보내주는 거죠. 만드는 애들은 알아서 있으니까 몸속에 있으니까요. 와. 공장 있으시잖아요. 자, 설명서. 설계도요. 이런 거죠.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 mRNA가 왜 코로나 때 유행을 했고 왜 암 백신에 이게 필요한가? 코로나 때도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네네, 유례 없이 빠른 건데 실제로 나중에 임상시험하느라고 그런 거죠. 백신을 만든 건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환자 맞추면 암 백신도 필요한가? 내가 암 수술 받고 내가 재발을 할까봐 한 그래 수술한 지 한 4, 5개월 만에 맞고 싶은데 돈은 또 지불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럴 때 mRNA 백신 형태를 만들면 막 2달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백신이란 단어가 들어가긴 했으니까 치료긴 하지만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암에는 절대 안 걸리나요? 아니, 근데 그게 재밌는 건데요. 재발이요. 아직은 이제 이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맞아서 막 한 환자들에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암 백신 같은 거를 동물 실험 생쥐가 다 하잖아요. 한번 이제 치료가 되잖아요. 다시 암세포를 심으면은요. 안 생겨요. 이게 몸이 이제 완벽하게 진지를 구축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뭐 10년 후에 이게 지금 상업적으로 쓰인다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또 예방이란 말이 어울리는 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럴 때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수술을 맞고 이 환자 맞춤 암 백신을 맞으면 재발이 안 된다. 이런 목적으로 쓰일 거예요, 주로. 제가 폐암 백신을 만약에 맞았다고 쳐요. 맞았어요. 근데 간암이 왔다. 또 맞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론적으로는 이럴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폐암이 생겼는데 그 간암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생긴 거면 그러면 효과가 없고요. 이 폐암 세포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 전이 가서 올라오는 거면 같은 오리진이잖아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연히 폐암이 생겼다가 독립적으로 간암이 생긴 거면 이거의 맞춤형을 또다시 새로 맞아야 되겠죠. 폐암용은 폐암용, 간암용은 간암용 맞춤형으로 딱 또 백신을 맞으면 된다. 자, 앞으로 10년 안에 암이 정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10년 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그 면역 항암제의 원리를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그분이 30년 후를 얘기했습니다. 30년은 잠깐만. 2048년 정도. 2048년도. 괜찮은데? 지금 임상시험이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3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첫 번째라는 게 악성 흑색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면역이 가장 쉬운 암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명대를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결과는 이미 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그 M사의 CSO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은 2025년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올해요? 근데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어쨌든 봐야겠죠. 또 그건 이제 아무래도 좀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는 사람의 입장의 의견이니까 하지만 그 데이터를 보면은 허가를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2, 3년 최소 늦어도 2, 3년 내에는 사실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도 참 공감하실 게 이제 나이 들면서 사실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노화하고 암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얘기 참 들어보니까 이 암에 대해서 밝혀진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제 백신도 정말 희망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게 되게 뭐라고 할까 오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진시황도 그렇고 불로장생 뭐 얘기하면 어디 가서 영험한 뭔가를 신선들 사는 데 가서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뭐 아니면 혹은 우리가 유명한 이런 것들도 무슨 식물에 뭘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더라 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에 가까이 간 거는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자신의 면역계가 우리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러한 관점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은 정말 기초적인 연구였다. 그렇죠.